1453년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역사를 뒤흔든 피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름 아닌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로 세상에 나와 일찍 부모를 잃고 30대 중반이 넘도록 과거에 낙방하며 변변찮은 관직조차 얻지 못했던 인물. 궁궐 문직이나 다름없던 그가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 하나로 그는 조선의 왕들을 제 손으로 세우고 두 딸을 왕비 자리에 올리며 건국 이래 그 누구도 쥐어본 적 없는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오늘은 변방의 한량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오른 한 사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명회가 태어난 것은 1415년의 일입니다. 집안은 명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려 말의 명신 한상질, 아버지는 조선 개국 이후 관직에 오른 한기였습니다. 가문의 뿌리만 보면 탄탄대로를 걸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명회는 태어나자마자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칠삭둥이였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차례로 잃었습니다. 변변한 후원자도 없이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거듭 낙방하며 30대 중반이 넘어서도 그가 맡은 자리는 고작 경덕궁직, 말하자면 궁궐 창고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때를 놓친 한량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운명의 손길이 뻗쳐온 것은 바로 친구 권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권람 역시 오랜 세월 과거 낙방의 쓴맛을 함께 씹어온 동병상련의 벗이었습니다. 그 권람이 어느 날 한명회를 찾아와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왕실의 핏줄을 타고났지만 당시 조선의 정국은 그런 종친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한 뒤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종친들을 철저히 견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속으로 이 답답한 현실을 갈아엎을 뜻을 품고 있었지만 마땅한 책사가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막힘없이 전국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손잡고 있는지, 어디를 치면 판이 뒤집히는지를 조목조목 풀어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번에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궁궐 창고지기 출신의 낙방 선비는 그렇게 조선 최고 권력자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거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처음부터 칼을 빼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척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두 사람이 선택한 전략은 다름 아닌 철저한 기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자신이 왕권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대신들의 경계가 풀리고 거사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명나라 사신으로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교, 차절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권력에 눈먼 사람이 스스로 궁궐을 떠나겠다고 나서다니 대신들은 내심 안도했습니다. 저 종친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구나. 경계심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에게 충정 어린 상소까지 올렸습니다. 나라와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하로서 이보다 더 충직할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더욱 방심했습니다. 조정 안에서 수양대군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겉으로 충신의 얼굴을 내밀고 있는 동안 한명회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거사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곳은 무사들이었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순간
결국 칼을 쥔 자가 판을 결정합니다. 한명회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윤성을 비롯한 무사들을 하나씩 포섭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사에 함께할 인물들을 은밀하게 규합해 나갔습니다. 사람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사 당일 누구를 먼저 치고 어디를 장악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정밀하게 그려나갔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되고 성공하면 공신이 되는 단 한 번의 승부. 그 승부를 위해 한명회는 한 치의 허점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양대군은 여전히 충직한 종친의 얼굴로 그들 앞에 서 있었고 한명회는 조용한 책사로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세상이 방심한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칼은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1453년 가을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 결정적인 정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신들이 수양대군을 제거하고 안평대군을 새로운 실권자로 옹립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칼을 갈아온 세월이 있었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사일을 정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거사 당일 밤 수양대군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좌의정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당시 조선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명장 출신으로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김종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종에게 올릴 상소문이 있다며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계심을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늘 그래왔듯 충직한 종친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종서가 마당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철퇴를 들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권자는 그렇게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그 시각 한명회는 궁궐 밖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칼끝으로 판을 열어젖히는 동안 한명회는 냉정하게 전체 그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배치하고 궁궐로 향하는 길목을 틀어막고 거사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명회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궁궐 문이 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 나아가 고했습니다. 역적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신이 이를 제거했나이다. 어린 단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대신들을 궁궐로 소집했습니다. 임금의 부름이니 거역할 신하가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씩 궁궐 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 앞에 한명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살생부라고 부르게 될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살 자와 죽을 자가 이미 나뉘어 있었습니다. 궁궐 문을 들어서는 대신들의 운명은 한명회의 그 명단 한 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형이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김종서는 쓰러졌고 황보이는 제거되었으며 안평대군은 사로잡혀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대신들의 시대가 그 밤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역사는 이 밤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두 사람, 수양대군과 한명회. 칠삭둥이 낙방 선비는 이제 조선 최고의 공신으로 역사의 전면에 올라서게 됩니다. 계유정난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조선 조정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김종서는 죽었고 황보이는 처형되었으며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수양대군이었고 그 수양대군의 곁에는 언제나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살생부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거사 당일 밤 궁궐 문 앞에 선 한명회의 손에는 대신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궁궐 문을 들어서는 대신들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살릴 자와 죽일 자, 함께할 자와 제거할 자. 그 판단 하나하나가 곧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살생부의 존재가 정식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장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이 얼마나 냉정하고 치밀하게 권력을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말입니다. 거사가 성공으로 끝나자 논공행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1등 공신들을 책봉했습니다. 한명회는 당연히 그 맨 앞자리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궁궐 창고지기로 전전하던 사내가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공신이 된 것입니다. 벼슬이 쏟아졌습니다. 재산이 따라왔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30대 중반까지 낙방 선비로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한명회는 단숨에 조정의 핵심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권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마침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였습니다.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한명회의 손길은 빠짐없이 닿아 있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단순한 공신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명회를 자신의 오른팔이자 조정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에서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명회의 권력이 진정으로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은 단순히 벼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붙잡아두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끈을 원했습니다.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권력은 피와 혼인으로 묶일 때 가장 단단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의 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조선 최고의 권력자는 왕과 혼인으로 묶이게 될 참이었습니다. 한명회라는 사내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조는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공신들을 단순히 벼슬과 재물로만 묶어두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영구히 붙잡아두려면 더 강한 끈이 필요했습니다. 피와 혼인으로 맺어지는 끈. 세조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왕실과 한명회 가문을 혼인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딸이 여럿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가운데 셋째 딸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 훗날 예종이 되는 해양대군의 세자빈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셋째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궁궐 창고직이 출신의 낙방 선비가 이제 왕세자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한명회의 손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은 예종과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손을 낳고 산후 합병증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훗날 장순왕으로 추존되었지만 한명회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한명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딸이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계 문제가 급박해졌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 속에서 한명회는 또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성종이었습니다.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왕비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습니다. 훗날 공혜왕으로 불리게 되는 그녀였습니다. 셋째 딸은 예종의 왕비, 넷째 딸은 성종의 왕비. 한명회는 두 왕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한 사람이 연이어 두 왕의 장인 자리에 오른 것, 그것도 겹사돈으로 왕실과 이중으로 묶인 것은 건국 이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한명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감히 맞서기는커녕 눈치를 살피며 그의 비위를 맞추려 했습니다. 영의정의 자리는 이미 그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까지 더해지자 한명회의 권세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한명회를 지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클수록 그 무게도 무거운 법입니다. 두 왕의 장인이 된 한명회에게 이제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리고 힘이 없을 때 신하가 그 권력을 대신 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뒤를 이어 성종이 즉위했지만 성종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홀로 나라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정은 새로운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원상제였습니다. 원상이란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처리하는 원로 대신들을 뜻했습니다. 왕이 직접 결재하기 어려운 국사를 원상들이 모여 논의하고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제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작동했습니다. 원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사실상 조선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원상으로서 매일 궁궐에 나아가 국사를 처리했습니다. 어린 성종은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들이 올리는 보고를 듣고 결재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실질적인 판단과 결정은 한명회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왕보다 한명회의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관직을 얻으려는 자도,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자도 모두 한명회의 문 앞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보다 높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이런 풍경은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조정의 일부 관리들이 원상제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왕 대신 신하들이 국정을 처리하는 것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명분으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원상제 폐지를 건의한 관리들은 오히려 역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좌천되었고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왕권을 보호하자고 나섰던 자들이 한명회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관직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왕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원상으로서의 권력을 단순히 국정 처리에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요직에 심고 반대 세력을 조정 변방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온 권력의 뿌리가 조정 구석구석에 깊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개유정난 때 칼로 판을 뒤집었다면 이제는 제도와 인사로 판을 장악했습니다. 무기가 달라졌을 뿐 한명회의 방식은 여전히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반드시 균열이 시작됩니다. 한명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높이 올라서 있었던 탓일까요? 그는 서서히 본분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한명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은 때로 스스로가 무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한명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개유정난의 1등 공신, 두 왕의 장인, 영의정, 원상.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그는 높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결국 그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한명회는 한강변에 정자 하나를 지었습니다. 압구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그 이름의 유래가 된 바로 그 정자입니다. 압구정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세워진 호화로운 누각이었습니다. 중국의 문장가 송나라 한기의 고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갈매기와 벗하며 유유자적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압구정은 한명회의 권세와 부를 온 천하에 과시하는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정자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한명회는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외교 사절을 맞이하는 일이니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한명회가 조정에 요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를 더욱 성대하게 꾸미기 위해 임금이 행차할 때 쓰는 천막, 즉 대차의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물건을 신하가 사적인 자리에 빌려 쓰겠다는 요구였습니다. 성종은 이 요구를 듣는 순간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친정을 향해 나아가려는 젊은 왕에게 한명회의 요구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왕권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물건을 빌려 제 잔치상을 차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술렁였습니다. 아무리 한명회라 해도 이건 너무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종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조용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압구정 사건은 조정 안팎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명회가 왕의 물건을 탐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권위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성종의 눈 밖에 났다고, 오랜 세월 한명회를 두려워하며 굽실거리던 자들이 슬그머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은 늘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화려한 선언도 없고 극적인 몰락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왕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조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전처럼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명회는 그 변화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압구정의 화려한 누각은 여전히 한강 위에 우뚝 서 있었지만 그것을 지은 주인의 권세는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사건 이후 조선의 정치 지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원상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성종은 스스로 국정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원상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훈구 대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바람까지 불어왔습니다. 살림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학문을 닦으며 때를 기다리던 살림 세력이 성종의 부름을 받아 하나둘씩 조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유정난의 공신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칼과 모략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학문과 명분으로 무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명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린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한 수양대군을 도운 자, 살생부로 대신들의 생사를 결정한 자, 왕실과 겹사돈을 맺어 권력을 사유화한 자. 살림의 붓끝은 날카로웠고 한명회를 향한 비판은 거침없었습니다. 한명회는 버텼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뽑힐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왕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한때 그의 문 앞을 드나들던 자들이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기울면 사람도 떠나는 법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쓸쓸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딸 공혜왕후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의 왕비였던 넷째 딸이 후사도 없이 짧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왕실과 한명회 가문을 묶어주던 가장 강력한 끈이 끊어졌습니다. 두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과거의 훈장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마침내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선 조정의 한복판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내가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8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낙방을 거듭하다 호랑이를 만났고 칠삭둥이로 태어나 낙방을 거듭하다 호랑이를 만났고 그 호랑이와 함께
세상을 뒤집었으며 두 왕의 장인이 되어 하늘 아래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내.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뒤에 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한명회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무덤에서 관을 꺼내 시신의 목을 베는 극형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누렸던 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죽어서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명회.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책사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을 읽는 눈, 사람을 다루는 수완, 기회를 잡는 결단력.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은 언제나 권력을 향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어린 왕을 몰아내는 데 쓰였고, 살생부로 사람의 목숨을 갈랐으며 왕실과 겹사돈을 맺어 권력을 제 것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도 악인으로도 단정 짓지 않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궁궐 창고지기에서 두 왕의 장인까지,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다가 부관참시를 당한 죄인까지, 한명회의 삶은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압구정 한강변에 세웠던 그 화려한 정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이름만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